안녕하세요. 역사탐구가 홍법 박익순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산책 시간입니다. 지난주에는 이승만 박사의 출생시부터 8.15 해방이 될 때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역사산책을 해봤는데,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해방 후에 6.25 전쟁 직전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역사 산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승만은 해방이 되고 8월 15일 날 아침에 즉시 귀국을 하려고 했지만은, 이승만을 좀 기피 인물로 여기던 미 국무부가 여권을 쉽게 내주지 않아서 약 2개월간을 발이 묶인 채 있다가 귀국을 했어요. 그래도 임시정부 요인 등 다른 사람들보다는 일찍 귀국을 한 그런 형편이 되었어요. 1945년 이제 10월 23일, 이때 이제 국내에 있는 각종 그 단체들 한 200여 명이 독립촉성 중앙협의회를 구성을 했는데, 이승만을 이 독립촉성 중앙협의회의 회장으로 추대를 했어요. 이 초기에 독립촉성 중앙협의회는 박헌영 같은 조선 공산당, 이 공산당 계열도 거의 다 포함이 돼 있었는데, 이런 조선 공산당 등 그 좌익 세력은 12월 13일과 14일에 독립촉성 중앙협의회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물러났어요. 그리고 며칠 있다, 한 보름 있다가 이제 모스크바 삼상 회의가 열렸는데, 이때 그 미소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이 조선을 5년간 신탁 통치하겠다는 그런 의결이 있었어요. 이러한 그 삼상회의 내용이 신문에 보도되자 국내에서는 뭐 좌우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강력하게 신탁 통치를 반대하기에 이르렀지만은, 소련의 입김이 작용을 하면서 그 조선 공산당과 조선 인민공화국 등의 그 좌익 진영은 46년 다음에 1월 3일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과를 지지한다 하고, 말하자면 이제 찬탁으로다가 이 입장을 바꾼 거예요. 소련의 입김이 있었던 거지.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이 좌익과 우익의 분열이 아주 노골화 돼버렸어요. 그래서 이 이승만은 아주 이 찬탁을 하는 사람들은 매국노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찬탁파들하고는 결별을 했고, 반탁 진영에서는 46년 1월 20일에 이승만과 김구를 공동회장으로 추대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 국내에서 좌익과 우익이 아주 극렬하게 분열 상태에 있었는데, 북한은 그 다음 달 2월 6일 46년 2월 6일에 남한과의 사전 협의가 없이
일방적으로 사실상의 단독 정부인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수립을 하고 토지개혁을 단행했는데 무상몰수 무상분배 이런 원칙을 가지고 북한의 농지개혁을 단행을 했어요. 완전히 국유화가 된 거지. 그리고서 이제 46년 5월 6일에 서울 덕수궁에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은 이게 뭐 결렬이 됐어요. 결렬이 되고 이승만은 46년 6월 3일에 정읍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 북한이 이렇게 따로 나가니까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하는 정읍선언을 하기에 이르는 거지. 이렇게 이승만이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발표하니까 6월 5일 날 그 다음에 바로 이 남한에 있는 한국 독립당과 북측의 조선인민당 전부 이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를 했죠. 이 한독당이라는 한국 독립당이라는 것은 김구가 이끄는 정당이고 조선인민당이라는 것은 뭐 김일성 정부가 주장하는 그런 정당이지. 남한의 한독당과 북한의 조선인민당이 이 남한만의 그 단독 정부 수립을 완전히 반대하고 이랬은 거예요. 이렇게 되니까 이제 7월 25일 날 숨가쁘게 돌아가지. 중도 좌파인 여운형과 중도 우파인 김규식이 좌우 합작위원회를 만들고 좌우 합작운동을 시작을 했어요. 그러자 이 미 군정도 이 극렬한 우익이나 좌익을 반대하고 이런 좌우 합작위원회를 지원하는 그런 형편으로 돌아갔어요. 다음해 5월달에 역시 덕수궁에서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됐지만은 역시 그 결렬이 되고 말았어. 좌우 합작운동도 사실상 47년 7월 19일에 여운형이 암살되면서 이 좌우 합작운동도 사실상 이제 무산이 돼버렸죠. 그리고 이승만 박사의 주장대로 1948년 2월 26일에 유엔에서 그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를 가결을 하게 이르릅니다.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북한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기 위해서 제주에서 폭동을 일으킵니다. 이게 이른바 4.3 폭동이에요. 그뿐만이 아니고 5월 14일 한 달 후에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보내던 이 송전을 끊어. 사실상 그 당시에 남한에는 뭐 전기 공급 여력이 없고 북한의 수풍 발전에서 전부 남한 전기까지 공급을 해줬는데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송전을 끊어버리니까 남한의 산업과 남한의 그 민생이 고통을 받게 됐지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50선거를 거쳐서 5월 31일에 재헌국회가 소집이 되고 여기에서 최고령자인 이승만 박사를 제1대
국회의장으로 선출을 했어요. 그때 윤보선이 그 국회의장 비서로 채용이 됐죠. 그리고 이제 고 48년 7월 20일에 실시된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제 이승만이 국회의장에서 대통령으로 출발하면서 이승만이 김구나 서재필, 안재홍 이런 사람을 제쳐놓고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초대 대통령이 탄생이 된 거죠. 그래서 이승만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언을 했는데, 이 북한에서도 그해 9월 9일 날 1948년 9월 9일에 조선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했어. 남한에서는 8월 15일, 북한에서는 9월 9일 이렇게 남한과 북한이 별도의 정부 수립을 공표하기에 이르릅니다. 이제 이 4.3 폭동은 미 군정 치하에서 이뤄진 일이지만은 이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10월 19일 날 1948년 10월 19일에 여수에 주둔 중이던 제14연대 14연대 제주 폭동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렸어. 근데 이 이승만 정부의 명령을 14연대 군인들이 거절을 하면서 여순 반란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. 결국은 뭐 여순 반란 사건은 9일 만에 진압이 됐지만은 2,000명에서 5,000명까지의 인명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. 48년 12월 12일 12.12 유엔에서는 대한민국을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결의를 했어요. 이러한 상황에서 49년 6월 26일 김구가 안두희한테 피살이 되면서 김구가 이끌던 한국독립당, 한독당이 와해됐고, 또 좌우 합작 세력도 여운형이 피살되면서 결국은 무산 됐는데, 또 김규식이 6.25 때 납북이 되면서 김규식의 세력도 중도 세력도 완전히 와해 되어버렸어요.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은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그 우익정당, 이 보수계 우익정당하고 한민당을 전신으로 하는 지금의 민주당으로 양분이 된 거예요. 이때부터. 이승만 정부에서는 그 반민족 행위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친일 청산을 하려고 이런 법 제정까지 했는데, 사실 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어요. 이 처음에는 반민족 행위자 7,000명을 조사 대상으로 했는데, 실제로는 그 688명밖에 조사를 안 했다고 그래요. 그리고 그 중에서 239명만을 기소를 하고, 기소한 사람 중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명 정도라는 거야. 그러니까 뭐 완전히 용두사미로 끝났지. 이런 그 반민족 행위 특별법 친일파 청산이 실패한 원인, 나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겠지만은 그
이 이승만 정부가 이제 친일 세력들을 많이 껴안았고 그 한국 민주당 그 한민당이 그 지주 세력이란 말이지. 그 지주 세력으로서 이제 친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그 반대와 방해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반민족 행위 특별법은 처벌법은 용두사미가 됐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고 있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친일이 아니라 아주 그 반일 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를 했어요. 그 이승만은 이제 이 1948년 8월 19일부터 일본의 그 대마도를 반납하라, 우리 땅이라고 말이지. 그리고 반출된 문화재를 반환하라고 요구를 했고 6.25가 터질 때까지 무려 60차례나 대마도 반환을 일본에 요구를 했고 그 일본에서는 막 대마도 반환을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일본 임나살 말이지. 그 일본이 우리 저 남한 그 이 쪽에 남쪽 부분에 임나부를 설치했다는 거 가지고 맞대응을 하고 이랬었는데 이게 6.25가 터지면서 그냥 무산이 됐어. 그래서 이 일본에서는 이 6.25 전쟁이 우리 일본을 도와줬다 이렇게 환호성을 쳤다고 그래요. 지금은 뭐 대마도를 반환하라는 그런 소리는 쑥 들어가고 오히려 독도를 일본에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정황이 있었는데 이 이승만은 이 대마도 우리 땅이다 말이지 반환하라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던 아주 적극적인 반일주의였지만은 이승만의 정부에서 그 반민족 행위 처벌법 친일파 청사는 용두사미에 그치고 말았다 이런 결과가 됐어요. 이승만 정부에서 특히 잘하는 것은 농지개혁법이에요. 농지개혁법. 북한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이런 식으로 국유화를 했지만 이 남한에서는 유상으로 취득을 해가지고 사들여가지고 유상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유상으로 분배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이념이 완전히 반영이 된 거지. 이 남한의 농지개혁법은 그 공산주의자로 몰려 처형당한 그 조봉암 농림부 장관의 작품이에요. 그래서 이 사실상 이 남한의 농지개혁법은 이 개인이 3정부 이상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소작농을 전부 자작농으로 바꿔준 그런 아주 일대 획기적인 그런 개혁인데 이 농지개혁법의 치명타를 입은 것이 그 한민당의 재정적인 그 기반이던 그 친일주 지주층의 그 반발이 엄청났고 이 친일 지주층이 무너진 그 계기가 된 거예요. 그래서 그동안 한민당은 이승만 정부의 아주 우호적이었었지만 이 농지개혁법이 시행된 이후로 한민당은 이승만과 등을 돌리게 된 거죠. 그 지금의 민주당의 그 본류라고 볼 수가 있지. 한민당은 1949년에 11월 25일 날 이승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. 북한에서는 뭐 물론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, 근데 그 다음에 미 국무장관인
애치슨이 유명한 그 애치슨 라인을 발표해. 그 미국의 그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시킨 거예요. 한국은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 밖에 있다. 이런 것이 애치슨 라인에서 밝혀진 거지.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뭐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. 거기다가 이 남한에서는 1950년 5월 30일에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이 이승만 정부의 그 토지개혁이 농지개혁법이 그 한민당에 아주 그 반대로 돌아섰고 또 그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용두사미로 끝나면서 이승만의 뭔가 이 추종 세력들이 많이 그 이탈이 됐어요. 그래서 1950년 5월 30일에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무소속이 뭐 210석 중에서 126석 반 이상을 무소속이 당선이 됐고 제1당으로 민주당이 24석을 차지해서 제1당이 됐어요. 애치슨 라인으로 이 대한민국이 그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됨과 동시에 국내에서는 이런 그 이승만의 힘이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었죠. 그러니까 6.25가 일어나기 얼마 전에 6월 19일에 북한의 그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입법기관의 통합을 위해서, 즉 국회 통합을 제의한 거야. 남북한 국회를 통합하자. 그래서 신물 서로 이제 의견 일치가 되려고 하는데 일주일 뒤에 북한이 남침을 했단 말이에요. 6.25 전쟁을 일으켰어. 그러니까 북한이 그 국회 통합을 주장하던 그 북한의 주장은 그 위장 평화다. 지금도 이 북한의 그 위장 전술이 팔을 치고 있지만 말이지, 이런 상황임을 드러냈었다. 이승만 정부의 그 지적이라든가 공과에 대해서는 뭐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 일단 두 번째 그 얘기를 역사 산책을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에는 그 6.25 이후에 이승만 그 자유당 정부의 부패상으로 물러나기까지 그런 상황을 이어서 역사 산책을 해 가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